주식회사 EI랩의 박건진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I랩의 박건진이라고 합니다. 여소광양 예산 배출량 추정에 관한 연구에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그냥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7%가 해상 운송으로 다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시다시피 항만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항만 물동량은 증가될 전망이 있습니다. 결국에 수출입 물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항만에 있는 선박, 하역장비, 트럭 등의 활동 등이 이제 증가한다는 걸 도출할 수가 있고요. 결국 항만 내 대규모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유행한 그림이죠. 네이처지의 10대 피해, 농도가 높다 결과가 도출된 결과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해수부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은 항만 발전도 중요하지만 대기환경 개선 정책과의 연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발전 계획, 해운산업 장기 발전 계획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고, 최근 거를 다 분석한 결과 세 가지로 이제 압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항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대기환경하고 연결을 하려면 친환경 항만으로의 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요. 스마트 항만 조성, IoT 기반의 하역장비 자동화 등을 고려로 한 스마트 항만 조성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좀 키워드를 자꾸 갖고 있는데요. 과학적 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인벤토리를 작성한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획에서는. 근데 체계적 배출원 관리와 조사 체계를 한다고는 했는데 현재 지금 배출원에 대한 분류 체계나 이런 게 확실하게 규정된 게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항만 부분 배출원 분류 체계가 어떻게 조성이 돼야 될까 해서 법 같은 걸 조사해봤더니 항만이라고 하는 정의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박의 출입과 사람의 승선화선, 화물의 하역 보관, 처리, 해양 침수 활동 등의 시설과 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 제조, 유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춰진 곳이라고 해서 배후단지까지 다 포함한 것을 지금 항만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배후단지까지 다 포함한다면 항만 내에서는 화물선, 여객선, 예선 뭐 이런 화물 운송 차량 외에도 기타 하역 장비, 소형 엔진 등 다양한 배출원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이제 국가 대기업 배출원 분류 체계에서는 미반영된 배출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캡스상에서는 여객, 화물, 어선, 배저등 선박들만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요. 해상 배출원 같은 경우에서도 예선이나 급수선 같은 기타 선박들이 다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육상 배출원 측면에서는 컨테이너 크레인, 트랜스퍼 크레인, 야드 트랙터, 스팀플 캐리어 같은 4대 하역 장비는 기존에는 미반영되어 있는 상황이었었고, 리치 스태커, 핸들러, 포크리프트 같은 일부 장비들은 건설 기계로 등록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 쪽으로 이제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공간 배분, 배출량의 공간 배분할 때도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2019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제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에서부터 지금 이 항만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배출원 분류책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배출량 산정 방안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해수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항만 대기질법에 하역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배출원으로 지금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 대기물질 배출량 분류 체계에서도 지금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예선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련 연구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예산 부분의 현황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적용 가능한 활동자 자료가 뭐가 있는지 그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도 자료를 이용해서 예산 부분에 이제 배출량을 추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출 기여도 추정과 실제 이제 향후 이제 예산 부분 배출 전환 정책을 지원해서 필요한 내용이 뭔가를 좀 검토를 진행을 했습니다. 국내 예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의 해양안전 종합 시스템에서 이제 선박 등록 통계가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국내 이제 등록 예선은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약 1,125척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선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견인 예선, 이저반용 예선, 압박 예선, 뭐 기타 예선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제 화물선이나 이런 걸 여객선 다 포함해가지고 벌써 12.9% 중에 꽤 높은 척수를 보유하고 운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저반용 예선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258척 정도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등록이 되어 있는 예선이지만은 실제 이제 배출원 분류책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예선 같은 경우에는 각 항만마다 그 항만 지역의 자연적 여건에 따라서 운영 세칙이 다 별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저반용 선박 톤수의 그 톤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 이제 이저반용 지원하는 예선의 척수가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선의 운영 횟수가 엄청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정책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뭐 항만 부분, 대경영 개선 정책 동향은 뭐 하역 장비 부분도 있지만은 뭐 선박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정을 둬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장기적으로는 방향성은 지금 현황을 화석 연료 기준에서 이제 LNG나 CNG 같은 저러 영향권으로 갔다가 장기적으로 2050년 기준에서는 수소 암모니아 전기 쪽 같은 이제 친환경 연료로 이제 전환하는 것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만 시설 내에서는 이제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쪽을 좀 정책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단중기 계획적으로 보면은 선종별로 이렇게 지금 다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예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선박 부분에서 가장 크게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항합류량 규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친환경 예선을 개발해서 보급한다. 그리고 저압 AMP, 육상 전원 공급 시설이라고 표현하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압으로 공급되는 걸 활용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현황에 맞춘 현황은 이렇고요. 국외에서는 이미 예선 부분에 대한 친환경 연료 기반의 예선이 상용화가 이미 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한 3척 정도가 이제 도입이 된 상황인데, LNG 예선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지금 이미 도입이 돼서 운항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었고요. 하이브리드 예선이라든지 수소 예선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기반의 예선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개발이 끝나 있는 상황이고 상용화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인제에서 LNG 예선이 도입되고 이제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예선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금 많이 뒤쳐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외에서는 이제 뭐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에서 지금 나온 규정인데요, 최근에 예선 엔진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좀 실시하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항만에서 이용하는 상업용 선박에 대해서 이제 배출량 수준을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놨고요. 예선 부분이 약 19% 정도 차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여객선이나 뭐 낚시선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전체 중에 약 19% 정도 차지한다고 했고, 별도 그 규제가 없으면은 2035년에는 약 65%까지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해가지고 이제 엔진 규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티어 3 수준 이상으로 지금 엔진 규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국내외 사정을 본다면은 예선 운항에 대한 대기업체 배출량 현황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선분의 활동도 자료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 이제 찾았는데, 일단 제1차 항만지역 대기질 예산 종합계획에서는 캡스에서는 누락돼 있었는데, 이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종합계획에서는 예선 부분의 배출량을 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라고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선별, 유정별 연간 연료 소비량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추정을 했다고는 했는데, 이 자료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해도 자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인데요. 배출량을 산정한 걸 보시면은 예선 부분의 배출량이 PM 2.5 기준으로 인정돼 있으면은 한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하역 장비, 항만에서 사용되고 있는 하역 장비에 대한 배출량보다 훨씬 높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제 중요한 배출원 중에 하나라고 이제 종합계획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예선협동조합에서 전국 예선사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선 운영 실적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관련 법에 따라서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연료량이 아닌 연료비 기준으로 이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나 이런 것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실적 조사를 하는 거지,
배경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집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을 주셔가지고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선사 홈페이지에서 일자별로 도선 예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도선 예보라는 거는 이제 도선 요청을 하는 선박의 명수와 톤수 같은 정보가 지금 공개가 다 일일이 되고 있고요. 매일매일 공개가 되고 모든 선박에 대해서 그리고 도선 시작 시간 그리고 도선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선에 대한 도선을 할 때 지원해주는 예선에 대한 정보까지도 지금 이렇게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잠깐 이제 타화제 때문에 연구를 했을 때 보면은 이 자료를 활용을 했었는데요. 다시 이제 의원에 가서 도선사회랑 인터뷰를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도선 대상 선박만 지원하는 예선만을 지금 반영이 돼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 기준으로 약 38,000의 예선 대수가 지금 운항된 걸로 이제 운항 정보를 확인을 했는데요. 실제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예선 예보 정보와 대비해서 약 58.9%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선 대상이 아닌 선박에서 예선을 쓰는 거는 자료가 누락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제 본 연구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했던 게 이제 예선 예보 현황입니다. 한국 예선화 협동조합 이제 여수지부 공동배정사 홈페이지에서 일자별로 예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박 입출항법에 대한 근거에 따라서 공동 배정을 다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홈페이지에서도 이저반 지원 대상의 선박명과 턴수 그리고 시작점과 종료점 그리고 어떤 예선이 배정이 되어 있는지까지 특히나 이제 항계 내 정박지에서 선석으로 이동하는 그리고 선석과 선석 간의 이동 시에도 지원되는 예선까지 다 배정 예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약 54,786회의 예선이 운항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다만 이 자료에도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공동 배정을 통해 가지고 모든 무역항에서는 다 공개가 되고 있지만 수집하고 있지만은 여수 지부에서만 그냥 공개적으로 지금 다 오픈해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 인천, 울산 같은 타항만에서는 로그인을 아이디 패스워드를 부여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미공개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수광양 한계나 형태나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인터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저반형 예선의 지원은 이저반형 대선 선박의 속도가 5km 이하일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여수광양항에서 VSR 공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12노트고 일반 화물선 뭐 LNG만선 10노트 정도거든요.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일 때 선박은 이저반형 예선은 지원을 할 수가 없답니다. 선박의 운항하는 그 힘 자체가 예선을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두에서 선석 기준으로 부두에서 약 2에서 3마일 근처서부터 예선이 지원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행 연구들 보면은 여기가 이제 도선 구간이거든요. 도선 지역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지금 예선이 다 지원된다고 하는 연구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 도선 구간 전체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부두에서 나오는 요 한계 기준으로 배출량을 공간 배분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뷰 결과 뭐 저마력에서는 뭐 하루에 1회당 1시간에 3시간, 뭐 1회 3에서 6회 정도 운행한다고 했고, 고마력은 뭐 한 번 나갈 때마다 4시간에서 6시간, 1회 3회 정도. 평균적으로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선 예보 정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분석을 했거든요. 이게 출발지고 도착지고 이걸 기준으로 매핑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좀 많이 운항하는 걸 예선이 운항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항, 톤보드나 LNG 보드, GS 제품 보드나 여수 화력 보드 뭐 이런 데서 중점적으로 지금 예선이 운항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선이 이제 운항 안 할 때 하고 있는 관공선 보드나 납포 보드, LG VSM 보드에서 평상시에 이제 정박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배출량 선정에 활용을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예선 운항 시간에 대한 연료 소비량 정보가 있었습니다. 예선의 엔진 제원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수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당 연료 소비량 기준을 책정을 하고자 자료를 조사한 결과 표준 운임 산정 연구라는 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력별로 주기간과 보조기간의 시간당 연료 소모량 정보가 있었었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출량 산정할 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저반 지원 시 예산 한적당 평균 2.5회 시간을 운항한다고 일단 가정을 밝히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운항로들별로 이렇게 평균시간 비율을 조율을 하고 있고요. 배출량 산정을 추정을 했었습니다. 산정하는 방법은 현재 방목론이 부재한 상황이라서 연료 사용량 추정 방식으로 배출을 산정을 했고요.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연료 지출비, 연료 구입비 기준으로 한번 산정을 했었고 그 역으로 이제 연료로 전환해가지고 연료 사용량으로 추정해가지고 산정을 했고 두 번째는 예선 1회당 운항 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배출계수는 이 배출계수를 적용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선 운항했던 연료 지출비 자료를 지금 총 받았거든요. 예선 협동조합을 통해가지고 2018년,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의 예선 유리비가 소비가 됐고요. 당해년도 중유 평균 가격 100% 일단 중유를 잡았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유류 사용량을 추정을 했고 이걸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한 경우가 PM2.5 같은 경우에는 약 85톤 정도가 이상 배출되는 걸로 분석이 됐고요. 시간당 연료 사용량 기준으로 해서 일일이 한 척당 다 계산을 해본 결과 주기간과 보조기간의 연료 사용량이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약 70톤 정도가 연간 배출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배출량 추정 결과를 가지고도 좀 더 상세하게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예선사별로, 예선별로, 마력 등급별로도 다 분석을 진행했었고요. 간단하게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배출량 추정 결과 예선은 무역항내 3대 배출원에 속합니다. 화물선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배출 개수를 뭘 물렸나에 따라서 예선이나 하역장비가 2, 3위 순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화물선은 배출량에 반영되어 있고 배출량 산정책에 반영되어 있지만 예선 부분은 전혀 빠져 있고요. 하역장비는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지금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선행 연구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선 부분의 산정책의 구축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항 모드별 현황과 엔진 형식, 운항시 엔진 부하율 같은 조사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과 사업과 연계해서 필요로 하는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사업 쪽에서 예선 쪽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같이 연료의 황합유량 규제와 친환경 선박 도입, 저압 AMP 사용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저압 AMP 같은 경우에는 예선이 결국 운행할 때가 아니라 정제제 정박했을 때 적용하는 거거든요. 정박할 때 시간 비율이라든지 연료 저감량 확인할 수 있는 그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연료의 황합유량 규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기준이 2020년 배출량이 아직 공개가 안 돼가지고 기준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캡스에서 어느 정도까지 배출량을 산정할지 황합유량 규제에 따라서 배출 개수를 변경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항만 지역등 대기환경 개선 계획이라든지 각 항만공사의 대기환경 개선 계획 등에서는 배출 개수를 바꿔가지고 좀 적용해서 약 75% 이제 적용된다고 반영해서 지금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데 이런 기준이 좀 부재해서 이런 게 좀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친환경 선박 도입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선박 입출항법이 개정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그때 이제 예선의 설령 기준이 이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선을 30년 이하로 규정을 전놨습니다. 검사 등을 통해서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2018년부터 규정된 규정에 따라서 노후 예선, 기존의 노후 예선들이 지금 신규 디젤 엔진 예선으로 다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현장에서는 LNG 하이브리드 예선 같은 경우는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발되고 나서 지금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신규 예선이 다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정책적으로도 선박용 DPF 장치를 좀 확대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발표에 대해서 네. 색다른 주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뭐 지금 배 관련해 가지고 저희 공단에서도 아마 항만의 어떤 오염물질 측정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데이터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지금 발표하는 내용은 예선
예.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얼마만큼 나올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지금 내용은 대부분 이제 배출 개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배출량을 산정을 한 거라고 지금 숫자가 보여지는데 실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어차피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얼마만큼 나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을 했는데 지금 배 같은 경우는 뭐 향후에 뭐 청정연료를 쓰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방식들이 경험하면 되겠지만 현재 대부분 이제 어떤 중유나 이런 걸 쓴다고 하면은 오염물질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런 예선에 적용된 오염물질 저감 장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실제 어떤 그런 예선 이동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배출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옛날에 제가 자동차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측정했던 뭐 어떤 경험을 봤었을 때는 자동차는 사실은 도로 조건에 따라 그 어떤 부하가 굉장히 그 엔진의 부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엔진 부하가 뭐 변동폭이 큰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되는 양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데이터 신뢰성은 좀 낮다라고 어떤 판단이 되는데 잘은 모르지만 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배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동차보다는 엔진의 부하가 가변폭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배기가스 측정하는 것들도 어떤 엔진 부하가 가변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실제 배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검토를 뭐 향후에 하실 계획이 있는지 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 이제 선박 배출 저감 장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선박용 DPF라고 해가지고 STX 엔진에서 이미 상용화가 돼 있습니다. 상용화가 돼 있는데 이제 국내 적용할 때 좀 이슈가 있는 거고요. 워낙 가격대가 1억대가 좀 넘더라고요. 배에는 부착이 아직 안 배에 이제 한 대인가 두 대 부착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 그 정확한 대수는 아직 확인은 못했고요. 그래서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LNG 하이브리드 예선을 도입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신규 예선이 지금 디젤 기반으로 많이 도입을 했으니 정책 방향을 선박용 배출 저감차를 확대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 예선의 운항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바다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냥 일반 선박들은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드를 좀 분리하고 있습니다. 계류진에 정박지에 이제 멈춰져 있는 계류하고 있는 상태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이동하는 그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접하는 대상 선박 지원 모드라고 해가지고 배가 화물선이 오면은 그냥 선석에 바로 못 붙거든요. 워낙 규모가 크고 해가지고 붙을 때 예선이 선박을 밀어주는 구조거든요. 그때 이제 부하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대 대상으로 부하 변동을 다 조사를 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운항 모드별로 시간 타임이 어떻게 되는가 분석을 다 해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자료가 지금 해외에서는 활용이 돼서 정책에 다 반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를 조사를 좀 해야겠다라고 제가 그래서 의견을 지금 드린 겁니다. 정책적으로. 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시간 관계상 질문은 더 받지 않겠고요. 좋은 발표 그리고 그 훌륭한 질의입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발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발표 그 제목은 굴뚝 배출가스 유량 측정